자, 이 시간부터는 부동산 투자론 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투자론은 전통적으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도 아주 어렵다 싶은 거는 좀 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좀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문제 나오면 풀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 자,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부동산 투자가 뭐냐, 부동산 투자 일반해 갖고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투자가 뭐냐 했더니 거기 보시니까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이런 게 투자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학자들은 조금 유식하게 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항구적인 용도의 부동산에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다. 그래서 즉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참 어렵네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면 되는 거지, 머리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자, 어쨌거나 내가 1억을 갖고 있다고 쳐볼게요. 1억을 갖고 있을 경우는 이걸 이마트에 갖다가 쓰게 되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확실히 다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근데 이걸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쳐볼게요. 구입했는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받고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1년 후에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온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온다는 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상당히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1억 2천만 원 정도에 팔린다는 얘기지, 이게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당해서 헐값에 팔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 가면서 미래의 행여나 2천만 원 정도 더 벌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해 가면서 행여나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이러한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하겠다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 자, 그러면 우리 간혹가다 이제 투자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투기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 양자 간의 차이점을 좀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투자는 실수요자의 자금 유출 행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수요자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구입해서 실제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파트 구입해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임대사업을 진짜 할 목적이 있다든가 뭐 기타 공장을 구입해서 직접 생산을 할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실수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투기라는 것은 가수요자다. 가수요자는 뭐예요?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가짜 수요자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이용할 의사는 거의 없는 겁니다. 이용할 의사는 없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을 목적만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투기꾼이다. 이게 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구입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가격만 오르기만 기다렸다가 처분할 목적만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투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물론 갖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비워놓긴 그러니까 잠깐 누구한테 세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주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조건 뭐라고요? 가격이 올라갈 것만 기다리면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팔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투기라는 겁니다. 투기. 자, 그러면 이걸 굳이 그림의 형태로 좀 알아본다면, 이렇게 보통 투자는 이제 지분이 나갈 겁니다.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따가 지분 투자액은 내 돈 투자액, 지분이 유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입니다. 장기. 자, 오랫동안 내가 거주할 목적이 있다든가, 오랫동안 여기서 임대 활동을 할 목적이 있다든가, 오랫동안 장사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 이득이다. 열심히 장사해서 버는 돈을 소득 이득이다. 그리고 처분 시에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분 시에 자본 이득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본 이득. 그러니까 본질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소득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부수적으로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투기는 그게 아닙니다. 투기는 내 돈이 나간다, 지분이 유출이 있겠죠. 그러면서 통상 얘는 단기입니다. 단기라는 것은 어쨌거나 올라가면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무조건 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운영할 목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 이득을 뭐 얻을 목적은 거의 없고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겠다 했죠. 요거를 자본 이득이라는 겁니다. 자본 이득만 얻을 목적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거를 투기라는 겁니다. 투기. 그러면 투자에 따라서도 이제 장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뭐 단점이 있겠고 투기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투자의 장단점을 얘기할 때는 통상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해서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장단점을 얘기할 때 그리고 얘네들의 장단점을 얘기할 때는 어떤 거예요? 자, 이 투자에 비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나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에 비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런 얘기인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해서 일단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같은 거 구입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로 주택을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막 서로 빌려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때 은행에서 일부를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은행의 이자율은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은행한테 준 돈이 작아지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요거 조금 이따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 갖고 임대사업 같은 거 한다. 그럴 경우는 요거는 언젠가는 건물을 철거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매기 일정액씩 요거를 비용으로 떨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으로 계산상 비용으로 떨궈지니까 그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계산상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자 내는 거 있죠. 돈을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 내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비용으로 떨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구매력을 보호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똑같은 돈으로 물건을 조금밖에 구입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러한 실물 자산인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게 되면 부동산 같은 거 구입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해도 손해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30년 동안 전월세 살다가 내 집 한번 마련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유의 긍지를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임대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사람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통제의 기회도 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부동산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업 성과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익성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업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도 골고루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소득이득뿐만 아니라 자본이득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아주 그냥 극단적인 단점은 환금성에 결합니다. 우리 주택이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이 급하다 그러면 얼른 처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달 내 팔리면 다행인데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현금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의 입장에서도 이따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여러 가지 인플레 위험이라든가 유동성 위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이따가 다시 할 겁니다. 다음 시간 정도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의 장단점을 알아보는데 투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점, 폐단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의 폐단. 이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잘 만나갖고 집이 워낙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을 주면서 용돈 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디다가요? 3억짜리 토지를 구입했는데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그랬더니 6개월 만에 6억이 됐대나 어쨌거나 이러면서 이 사람 뭐 직업도 별날이 없습니다. 맨날 놀면서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또 여기다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땅을 구입했더니 1년 만에 뭐 12억이 됐대나 어쨌거나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워낙이 없는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운 것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150만 원 공장에서 월급 받아갖고 이것저것 쓰고 나면 쓸 것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끝장이다.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자, 이러한 투기적 수요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의 역기능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진 자들은 계속 더 큰 토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챙겨나가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항상 가난에 찌들린다는 얘기죠. 대대손손.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투기적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막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용지라든가 상업용지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기업용지 확보하기가 너무 곤란하죠. 그리고 설사 이게 땅을 비싸게 구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얘들도 손에 안 나려면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농후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투기적 수요 때문에 공공용지, 정부 입장에서는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땅이 필요한데, 이러한 투기적 수요 때문에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공공용지 확보하기가 아주 곤란하죠. 그리고 또한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심의 땅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어디 외곽 쪽 같은데 이런 데다 나홀 아파트 같은 거 막 짓게 되니까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그 뼈 빠지게 일하더라도 맨날 끝장 아닙니까? 얘네들은 빈둥빈둥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근로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층 간에 서로 간에 위화감이 자꾸 점점 쌓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하나의 그 역기능, 아주 폐해입니다. 근데 요것도 투기도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이게 주택시장이라고 쳐볼게요. 자, 주택시장의 투기적인 수요가 이게 가격이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이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럼 막 미리 사놓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막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P1으로 폭등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다행인 게 아니라 이 폐단이죠. 폐단인데, 자,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 건설업체가 신났네요. 건설업체가 이런 데다 아파트 막 지어댈 수 있는 거죠. 가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아파트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 어떠한 그 주택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민간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투자론 일반에서는 지렛대 효과, 이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걸 물어보는 것보다는 지렛대 효과를 주로 물어봅니다. 지렛대 효과. 그래서 자,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알아보냐면, 자, 이 지렛대 효과의 의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어쨌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한다.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그 다음엔 자기 자본에 따른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다. 자기 자본에 따른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데, 요거를 지렛대 효과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날 때는 손실이 때로는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요 이익이 점점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둘 다 합쳐서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론에서는 자기 자본을 지금부터 타인 자본을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면 저당 투자액이다. 그래서 약속을 할게요. 저당이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돈을 지분이다. 지분 투자액, 줄여서 뭐라고요? 지분이다.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약속해 본다면, 자, 이때 이제 그 어떤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총 투자 수익률 혹은 총 자본 수익률이라 하는데, 얘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총 투자액이 뭐냐면, 총 투자액은 내 돈 투자액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친 걸 뭐라 하냐면 총 투자액 해줍니다. 총 투자액. 그런 다음에 1년 동안 번 돈이죠.
번 돈을 이게 1년 동안 번 돈을 있는데 이 번 돈은 이제 그 은행도 가져갈 돈 있는 거고 번 돈 중에 내가 가져갈 돈도 있죠. 그러니까 저당이 가져갈 수익도 있겠고 내가 가져갈 수익도 있겠네요. 지분이 가져갈 수익이 또 있겠네요. 이런 거를 총투자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내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일부는 내 돈은 6억을 투자했고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4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합쳐서 얼마라고요? 10억을 투자했다. 이거를 총투자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보통 연간 어느 정도 벌었냐. 투자액에 비해서 연간 어느 정도 벌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총투자 수익률은 총투자액 10억분에 이제 돈 버는 것 중에 은행이 가져갈 수익과 내가 가져갈 수익이 합친 거 있죠? 요거를 총투자 수익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소득을 얘기합니다. 지분 투자액 대비 내 돈 얼마 투자했다고요? 6억 투자했죠? 지분 투자액 대비 1년 동안 번 돈 중에서 은행한테 주고 난 나머지 돈 있죠? 요거를 지분 수익이라는 겁니다. 지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요 지분 수익률이다. 이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렛대 효과를 얘기할 때는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뭐는 무시한다고요? 일단 세금 효과는 무시합니다. 세금 효과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은행한테 주는 돈은 나중에 그 기중에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은 부동산 팔아서 갚는다 가져가는 겁니다. 팔아서. 어쨌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자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전부 내 돈이라고 쳐볼게요. 내 돈 1억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순수익 하면 항상 그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순수익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쳐보자.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그러면 수익률은 이 투자액분의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가 1억을 예치했더니 1년 동안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얼마 벌었어요? 50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니까 1억 분의 500만 원 이렇게 해준 거를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0.05가 나올 겁니다. 0.05는 100분율로 하면 5%가 되는 겁니다. 5%. 이거를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보통 수익률 하면 별 말이 없으면 연간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냐. 1년 동안 그러니까 투자액에 대비해서 1년 동안 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요거를 뭐라 하냐면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20%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요거를 전액을 지금 내 돈만 투자한 거죠. 내 돈 투자액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억이고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저당 투자액은 빵원이죠. 빵원인데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일단 지분 수익률을 총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총투자 수익률을 다른 말로 종합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총투자액이 얼마라고요? 두 개 합친 게 총투자액이죠. 1억이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벌었는데 2천만 원은 전부 은행이 가져갈 건 없죠. 그러니까 총투자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20%입니다. 이번엔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지분 수익률은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걸 지분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내 돈 얼마 투자했다고요? 1억 투자했네요. 그리고 2천만 원 전부 내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20%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액을 전부 다 내 돈만 투자했을 경우는 총 투자 수익률이 됐든 지분 수익률이 됐든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내 돈은 5천만 원 투자하고 일부를 5천만 원 빌려서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5천만 원 빌렸다. 그럼 은행은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은행도 지네들 수익을 얻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은행 이자입니다. 은행 이자는 10%라고 가정해보자. 10%. 자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총 투자 수익률은 항상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개 합치면 얼마라고요? 1억이죠. 그리고 항상 2천만 원 벌은 거 중에 은행한테 주고 나면 다 내 겁니다. 은행한테 주고 나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 2천만 원 내에는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 수익률은 항상 2천만 원 벌은 거 중에 은행한테 주고 나면 다 내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내에는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20% 똑같은 겁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지분 수익률은 내 돈 얼마 투자했다고요? 5천만 원 투자했죠? 그리고 2천만 원 벌긴 했는데 이거 전부 내 게 아니죠?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행한테 이자를 빼야 되겠네요.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렸죠? 5천만 원에 대해서 10% 이자를 뺀 나머지가 내 거죠? 요거 계산하면 30%가 됩니다. 와, 이거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졌죠? 내 돈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좀 좋아졌네요. 아, 괜찮네. 업신데. 그래서 내치기래. 이렇게 해보자. 내 돈은 얼마 투자한다고요? 2천만 원만 투자하고 은행에서 무려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빌려서 투자했다고 쳐볼게요. 은행 이자는 똑같다고 쳐보자. 10%. 그러면 총 투자 수익률은 항상 같은 겁니다. 총 투자 수익률은 두 개 합친 거 1억이죠? 그 다음에 2천만 원은 항상 내 돈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같은 거다. 이게 총 투자 수익률이 은행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했던 얘는 항상 같은 겁니다. 항상. 근데 내 돈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은 내 돈 얼마 투자했다고요? 2천만 원 투자했죠? 그리고 2천만 원 벌긴 했는데 이게 전부 내 게 아니죠? 여기서 은행 이자를 빼야 되겠네요. 8천만 원에 대한 10% 이자를 뺀 나머지가 내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무려 60%가 됩니다. 60%. 와, 이거 신기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은행 이자는 상대적으로 싸죠.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준 돈이 작으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총 투자 수익률은 어느 경우나 똑같다고 했죠. 총 투자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자, 지분 수익률이 점점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총 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이것처럼 전번 지분 수익률이 점점 크게 나타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의 지렛대 효과다 집니다. 정의.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총 투자 수익률은 항상 같은데 은행 이자율을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저당이 가져갈 수익률. 이게 은행 이자를 형편이 낮다는 얘기죠. 얘는 20%인데 얘는요 10%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준 돈이 작으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비율로 커져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 투자 수익률하고 지분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지분 수익률이 점점 어떻다고요?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V의 지렛대 효과다 해줍니다. 마이너스의 지렛대 효과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런 효과입니다. 만약에 이때는 총 투자 수익률이 20% 똑같은데 얘를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서 40%에 육박하는 사채를 썼다고 쳐볼게요. 40% 육박한 사채를 쓰게 되면 그때는 돈 벌어서 사채업자한테 다 퍼주고 나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은 점점 줄어들어 나타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뭐 한다고요? V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총 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은행 이자율이 거의 사채급 이자를 썼다는 얘기죠. 문제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된 겁니다. 이걸 뭐 한다고요? V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좀 읽고 항상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 그 특징 중에 이 지렛대 효과는 순전히 뭐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뭐만 가지고 따지냐면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은 전혀 무시하고 뭐만요?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타인 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나중에 경제 상황이 바뀌면 은행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그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했다는 위험을 전혀 무시하고 수익률만 가지고 따졌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세 끼고서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여기에 전세금이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1억짜리라면 내 돈 얼마만 지불하면 돼요? 4천만 원만 지불하면 되겠네요.
그럼 내 돈은 얼마 투자한 거예요? 4천만 원. 그리고 6천만 원은 결국은 세입자한테 나중에 돌려줄 돈 아닙니까?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요거는 세입자한테 빌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렛대. 요거는 이자를 주는 대신 얘는 그 이 집에 살게 하는 거죠. 살게 하는 게 이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세 끼고 부동산 구입하는 것도 1억에 구입할 것을 6천만 원 끼고서 구입했다는 얘기죠. 6천만 원은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세입자한테 빌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이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의 일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확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재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자, 은행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빌렸냐에 따라서 자기자본 수익률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레버리지 효과다 혹은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정의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총 투자 수익률을 하는 겁니다. 총 투자 수익률이 저당 이자율보다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정의의 지렛대 효과는 총 투자 수익률이 저당 이자율, 저당 수익률 다 똑같은 겁니다.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나타난다. 거꾸로 한다면 저당 수익률이 형편이 낮다는 얘기죠. 은행 이자율이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맞는 거고 3번에 보니까 만약에 총 투자 수익률하고 은행 이자율이 똑같다.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는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항상 총 투자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중립적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 있죠. 이거를 중립적 레버리지다. 그 다음에 부의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를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은 계속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금리가 갑자기 변동되거나 그러면 크게 원금 이자를 못 갚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시간 나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끼는 거 있다면 그런 것들은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시험에서 거의 안 물어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 위주로 해서만 쭉 정리하시면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중요성이 매우 떨어지니까 그래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초 이론부터 쭉 한번 살펴보는데 이 투자로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틀을 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그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몇 년을 공부하든 아니면 몇십 년을 공부하든 그러니까 이 틀에 안 잡힌 상태에서 공부하게 되면 거의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점수를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를 위한 기초 이론이다 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 어떤 부의 극대화에 있다. 아니면 부동산 투자해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부터 논리가 전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좀 극대화하자. 이윤의 극대화를 하겠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돈 좀 많이 벌자. 이런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재라는 게 뭐냐면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할 때는 재군들 하듯이 그래서 여러 투자안들을 좀 선정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개의 투자안을 좀 선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A라는 원룸 어떤 지역에 있는 A라는 원룸 뭐 괜찮아 보인다. 자, 요거 A라는 원룸 한번 뽑아보고
자, B라는 뭐 임대주택, C라는 상가 이런 거 몇 가지 좀 뽑아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투자안의 선정이다. 그러니까 B라는 뭐 상가 이것도 한번 또 뽑아볼 수 있고, C라는 조그마한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을 재투자안의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현금 수지라는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줄여서 뭐라고요? 현금 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 맞았다는 얘기는 현금 수입이 지출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현금 수지를 분석해 보는 건데, A라는 원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총 8억짜리예요. 8억짜리.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지금도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똑같이 분석해 보는 겁니다.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 지분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이다. 그래서 줄여서 내 돈 투자액을 지분,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이렇게 약속해 볼게요. 그래서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한 3억을 빌려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다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B나 C도 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자,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 장사 잘 되면 권리금 받고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갈비집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한 5년 정도 잘 꾸려나가서 그때 권리금 많이 받고 팔겠다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있다 처분할 것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내 손에서 나간 돈 얼마라고요? 5억 정도 나가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이 임대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기대자를 붙여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내 손에 나간 돈, 들어올 돈. 요거. 물론 들어올 돈도 그냥 감각적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 경제 상황을 꼼꼼히 예측한 다음에 확률로서 평균을 내서 논리적으로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도출한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통해서 매년 임대료 들어오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경비도 빼고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것도 내고 그다음에 은행에다 매달 갚을 돈 있죠. 매년 갚을 돈 다 갖고 났더니 3천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여기도 얼마라고요? 매년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 그다음에 이걸 처분하게 되면 13억 정도 5년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가정해 볼게요. 무턱대고 처분을 이게 예상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러면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온 거냐? 그건 아니겠죠? 일단은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같은 거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종 행여나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저거 다 빼고 났더니 7억 정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대되는 현금 수지의 측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경제성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돈이 될런지를 따져보는 걸 뭐라 한다고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인데, 자,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나간 돈보다는. 근데 요걸 나간 돈하고 들어올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데다 이걸 투자했더라면 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투자한 것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거꾸로 한다면 다른 데다 투자해서 이 정도 벌려면 예를 들어 한 4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5억이나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의미가 잘 모르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서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할인합니다. 할인해서 요 두 놈을 비교하는 방식, 얘와 얘를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걸 뭐라 하냐면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한다 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투자론의 주인공입니다.
요것만 없다면 그 내용이 별로 없는데 얘가 들어오는 바람에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워밍업을 좀 해야 됩니다. 준비 작업.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좀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건 우리가 좀 조금 전에 공부했었죠.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뭐 이런 내용. 여기서는 그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것은 수익률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데 수익률은 뭐고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사람들의 위험이 커지면 그에 따른 요구하는 수익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위험이 뭐냐 여기서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구 수익률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 그리고 투자로는 하나의 논리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잠깐 빠졌다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세 가지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한 2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동산에 나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분산 투자한다. 혹은 포트폴리오 투자한다 해줍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분산 투자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해줍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 잠깐 빠져나갔다 이제 다시 들어와 갖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데 할인이 도대체 뭐냐? 뭐 할인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한 일단은 어떤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학적인 좀 기초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하기 위한 워밍업이 끝난 겁니다. 워밍업 준비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요걸 맨 먼저 요걸 공부할 것이고 자, 두 번째는요. 기대 현금 수지 공부하고 세 번째는요.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특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가장 과학적인 방식인데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림셈법이다. 그 다음에 특정 비율을 가지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비율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얘들보다는 비중이 훨씬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얘들도 해마다 물어보니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초점을 맞춰서 최종 결정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것도 마찬가지 순서에 따라서 맨 먼저 요거 조금 전에 했었죠? 했고 요거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기초 이론이다 해줍니다. 기초 이론이다. 그래서 자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률이 뭐냐 이건 알고 출발해야 되겠네요. 수익률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익률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은행에다 1억을 예치했더니 1년 동안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물론 은행에서 받는 돈은 비용은 나가는 게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게 거의 순수익이 되겠네요. 이게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벌었냐. 투자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벌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연간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1년이면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뭐 수익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을 딱 정한 다음에 보통 1년간에 어느 정도 벌었냐 이걸 나타내는 수치를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뭐라 하냐면 투하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투하자본분의 1년 동안 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뭐라 하냐면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률. 근데 여기서는 수익률을 뭐 총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냐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냐 이런 측면에서 따져보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내가 어떤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냐 아니면 나중에 실제로 번 수익률이냐 이걸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따져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노량진이 있는데 노량진에 이제 고시원 시장입니다. 노량진에 가면 뭐가 많아요? 고시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학원이 잘 되니까 이제 고시원도 잘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고시원 사업에 가서 큰 돈을 번다고 하길래 나도 여기다 이제 고시원 사업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근처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라는 고시원, C, D라는 고시원이 있는데 자 부동산들을 팔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팝니다.
두 가지 목적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 많이 받고 파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요, 장사가 지질이 안 돼서 헐값에 받고 파는 거 있죠. 이러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B라는 고시원은 장사가 무지 잘 되는 고시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1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해마다 한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다. 그럼 이때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30%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D라는 고시원은 장사 지질이 안 되는 고시원입니다. 1억 투자했는데 매년 500만 원 정도 벌고 있대요.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5%에 불과하겠네요.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투자액에 비해서 얘는 높은 수익을 얻고 있죠. 장사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장사가 무진장 잘 되는 거죠. 애들도 빠글빠글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나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B라는 고시원 주인이 그래 나 팔려고 하는데 너 얼마 줄래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제가 1억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얘기가 너 같은 건 필요 없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팔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갈비집을 하는데 1억 투자해서 갈비집을 하는데 장사가 무진장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대박 났다는 얘기죠. 점심시간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권리금 잔뜩 받고 팔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받고 팔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싸게 구입한다면 얘는 똑같다고 치면 결국은 수익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익률. 그러니까 비싸게 구입한다면 나누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나 안 살래요. 하면서 그냥 집에 갈래다가 여기를 가본 겁니다. 그냥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팔이 날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D 고시원 주인이 막 쫓아나와서 잡아당기는 거죠. 왜 그러세요? 그 대신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갈비집 하는데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도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른 팔으려고 하는데 제 가격 받고 팔 수 있나요? 절대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헐값에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싸게 구입한다면 얘는 똑같다면 나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구입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장사 잘 되는 것들은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장사 지질이 안 되는 것들은요 낮춰서 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10%보다 높은 것들은 올리려고 할 것이고 낮은 것들은요 하락해서 헐값에도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느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왜 이게 10%냐 요거는 좀 공부를 더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동네에서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A라는 부동산은 급매로 나와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건데 외국으로 이민 좀 가려고 했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는 바람에 좀 급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파트를 하더라도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온 거 있죠. 싸게 나온 이유가 그 집 주인이 그 시세를 잘 몰라서 좀 싸게 내올 수도 있고 때로는요 어디로 잠깐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사 날짜가 좀 급해서 좀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싸게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런 형태로 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잽싸게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부동산은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잽싸게 1억 투자하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답니다. 이때 수익률 얼마라고요? 2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름으로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 투자해봐야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0%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혹은 예상 수익률 혹은 내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자체로부터 연유된 수익률이라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데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요구 수익률이다. 아니면 최저 필수 수익률 아니면 기회비용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왜 외부 수익률이냐면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외부에서 형성되는 수익률인데 보통 이제 시장에 어떤 나중에 위험 수준이 좀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할게요.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따가 다시
요구 수익률을 정리할 때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수익률로 이 정도는 얻을 수 있다 해서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 혹은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구 아니면 최저 필수 수익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가 얘보다 트니까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진짜 얼마 벌었냐면 2,500만 원 벌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요때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25%가 되겠네요. 요거를 실현 수익률 혹은 실제 수익률 해주는데 요거는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아무런 상관없냐면 얘는 1년이 지나가서 실제로 얻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 결정은 지금 현재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를 실현 수익률, 실제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 사후 수익률 이런 표현 쓰는데 아무런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투자 결정은 뭐와 뭘 가지고요?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뭘 가지고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결정한다. 지우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게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럴 때 투자하는 채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택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요구 수익률은 10%이고 기대 수익률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매년 20%니까 당연히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근데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이런 거 투자하려고요?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네요. 이런 거는 기각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얘보다는 얘가 투자 금액이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얘가 왜 10% 정도 형성되어 있냐? 이게 좀 약간 의심이 사서 그렇지. 어쨌거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다면 얘보다는 높은 걸 투자하려고 하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 이런 경우에도 채택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채택하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어쨌거나 남들 버는 정도의 정상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채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이제 1년 후에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진짜 나도 이제 팔려고 내놨습니다.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팔려고 내놨는데 누군가가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이 부동산을 자기가 사겠답니다. 근데 너 얼마 줄래 그랬더니 얘가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자기도 1억을 드리겠답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요? 너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거죠. 난 당연히 가격 올려서 팔려고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파트를 금매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을 때는 제 가격 받고 팔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팔겠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구입한 사람은 이게 수익률이 낮아질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격이 올라가나 보겠습니다.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10%가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률하고 뭐는요? 요구 수익률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일시적으로 금매로 싸게 구입하건 이렇게 일시적으로 큰 이문을 남길지언정 나중에 그런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상적인 수익 같은 거 있죠. 그 정도밖에 못 얻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갈비집 차려갖고 큰 돈 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만 큰 돈을 버는 거지. 그 다음에 권리금 잔뜩 주고서 구입한 사람들은 별다른 이윤을 못 얻고 정상적인 이윤, 평균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손해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만 끊었다가 위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